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인데, 손해배상에서 두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138페이지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 146페이지 표까지가 되겠는데, 시험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 자, 손해배상 책임은 먼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제 15조 2항에 의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민법상 별도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자료는 개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고요.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며, 발생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전기관에다가, 즉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행하는 협회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합니다. 재보정 설정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은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해도 대체로 맞는 표현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협회에 공제 가입을 하거나, 법원에다가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동일하다.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은 공제 가입해야 된다. 전부 X입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도 보증보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위 중개인, 즉 개인인 경우에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면 됩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된다.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다시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법인 2억 원 이상 추가 가입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법인의 분사무소도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죠.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경매, 입찰 대리 대신 낙찰 받아주는 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하더라도 손해 입힐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은 경매, 입찰 대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모르면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을 해보면 돼요. 용어를 검색해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정 설정 금액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보정 설정 시기를 살펴보면 시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이 보정 설정 시기가 56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네요. 암기 프린트 56번, 암기 프린트 56번 1번부터 6번까지인가요? 6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 가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업자인 상태에서는 보정 가입이 안 돼요. 이 보정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등록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 가입하려면 무등록업자는 가입 못한다고요.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는 무등록업자가 아닙니다.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가 경매, 낙찰 대신 받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미리 해야 된다, 이건.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면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암기 프린터 이 56분에 있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하면 된다. 만료일까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며칠 이내?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보통 1년짜리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 보정가입을 거의 1년 합니다. 1년. 또 어떤 분은 이게 보정 설정 금액이 법인은 2억 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배우자한테 5억 준비하라고 했더라고요. 5억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중개업 하는데 2억, 매수 신청들이 하는데 2억 보정가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는데 권리금까지 하면 또 5천만 이상 들어가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사고 하려면 5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없어도 됩니다.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거 보험료는 2억 가입해봐야 이게 한 50만 원도 안 됩니다. 2억을 해봐야 1억짜리 제가 가입하니까 서울보정보험은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협회 공제가 19만 8천 원입니다. 서울보정보험은 10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지금 10만 3천 원밖에 안 한다. 잘 모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보험료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보험금이죠. 타는 돈이죠. 보험금, 공제금. 타는 돈만 기억하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내는 돈은 보험회사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해도 화재보험 가입해도 똑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보험회사마다 다르죠.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는 거하고 이게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그 보험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서울보정보험은 10만 3천 원 정도. 저는 전부 협회 공제만 가입해 봤는데요. 협회 공제는 1년에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소멸성에 1년 지나면 또 가입해야 돼요. 사고 나든 안 나든. 사고 나면 이제 구상권까지 행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협회 공제로 바꿔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꾸면 손해예요. 이게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주거든요.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잖아요. 해약환급금. 19만 8천 원 내놓고 제가 3개월 만에 해약해보니까 절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10만 원도 안 나와요.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손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경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바꾸고 싶으면 기분 나쁘면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가 뭐 삼성화재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중간에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그 시험에는 변경을 하려면 만료가 되어야 1년 가입했으면 1년 끝나야 바꿀 수 있다. X로 출제됐다고요. 만료되기 전에도 바꿀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건 12시간인가 지나야 자동차 보험은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시험에 만료일 다음 날까지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도 하고 보정관계 정서도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될 사항은 보장금액, 즉 제가 만약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서울보정보험에서 또는 협회공제에서 1억까지는 손해배상이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보장금액. 보장금액이 보험금이죠.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입니다. 보험료하고는 보험료는 알려줄 의무 없어요. 제가 서울보정보험에 또는 협회공제 1년에 19만 8천 원 공제료 납부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보험료를 설명했다고 위반은 아니잖아. 낸 거 냈다고 한 거 거짓말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장금액은 꼭 설명해야 된다고. 보험금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보험료는 설명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요. 그 지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가입해본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1억까지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손해 입히면 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공탁기관만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탁기관은 전국에 58개 법원에 공탁을 하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소재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아무 법원에 가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탁만 그 소재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그냥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협회는 협회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서울에서 가입을 했든 부산에서 가입했든 보험금 주니까 어디서 가입했는지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소재지는. 그 다음에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어요.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있는데 저도 1년짜리만 가입해봤어요. 굳이 5년짜리 했다가 1년 만에 망하면 4년 거 해약 환급금 받으면 손해가 엄청나다고요? 1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근데 1년짜리 가입하면 19만 8천원 좀 비싸고 5년짜리 가입하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00만 원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한 80몇만 원 이렇게 돼요. 가입해보지도 않아서 정확한 것도 몰라요. 올해 가입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할인은 그 대신에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해약 환급금은 훨씬 손해죠. 여러분들이 굳이 5년짜리 하지 말고 처음에는 1년짜리 하라고요. 왜냐하면 망하는 게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개업공개사가 10만 6천 명이 있는데 1년에 13,600명이 문 닫고요. 새로 개업한 사람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자꾸 늘어나죠. 새로 합격하면 개업하는 사람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된다고요. 18,0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설명해야 된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했을 때 첫 번째 보정을 미설정,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장금액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보장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미교부, 요거는 두 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자,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설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41페이지) 그 양가로 이번에 보정설정금액 2억 원 이 말들은 암기 프린트 52번 밑에 보면은 보정설정금액 적어놨죠.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이 52번 프린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양가로 3번 맨 밑에 공탁금 회수 제한 3년이라는 말은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공탁도 역시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했고요. 146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역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옛날에는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부동산 학개론에 한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학개론 표준목차에서 이게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학개론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출제되지 않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됩니다. 146페이지 법 제31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믿으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된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거래 간행을 보면 등기 서류하고 잔금 치르는 걸 같이 하고 있죠. 현실은 민법에서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 있죠. 그러면 민법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잔금 치르는 거하고 등기 서류하고 맞바꾸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민법 판례에 하면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게 동시행이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시켜서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을 해야 되지. 민법 판례에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말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거든요. 등기 서류만 준다고 바로 기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행은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해요.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동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예치 맡겨놓는 기관이죠.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서 돈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합니다. 비슷한 제도입니다. 예치기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협회부터 먼저 볼까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치할 때 명의자는 7명이 있어요.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입니다. 이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개업공개사는 못 믿기 때문에 또 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된다. 그럼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어렵겠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게 아닌데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인데,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2명이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만약에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했다면 그때는 이 반환보증서 발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공짜로 반환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아요. 그 위험보험료도 역시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한다.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되네요. 금융기관.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전부 다 해당된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만 되고요.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돼요. 보험회사 많잖아요. 뭐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화재 이런 거 많죠. 미래에셋생명 이런 거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암기 프린트에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반드시 나와요. 암기 프린트에 이게 다 넣으려고 하니까 좀 여백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중도금도 포함되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51페이지) 문제를 보면 예치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치명의자 7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답은 3번입니다.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되겠죠. 152페이지 중개보수입니다.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154페이지 중개보수는 미리 약정을 안 해도 중개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54페이지 판례가 우리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들이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죠.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중개보수 발생요건 발생 그 다음에 156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 그 다음에 소멸 156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인데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발생합니다. 단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합니다. 실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 구분하는 거 말했죠?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되겠습니다. 중개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됐다면 받을 수 없고 개업공개사 고의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예를 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계약 깨지면 받기 쉽지 않죠. 왜 개업공개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주장해버리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고의과실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157페이지 4번 중개보수의 범위. 양가로 1번 중개보수의 한도가 되겠는데 그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면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인 경우는 0.9%, 임대차인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그런데 주택 외의 경우 이때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분류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0.4%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실제 사용 용도라면 주택으로 분류되겠죠? 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건축법 용도 분류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외라고요. 주택 외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85제곱미터 초과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모두 기타에 해당돼요.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전부 이게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다. 157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을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158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외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의 현업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돼 있고 1번 주택이라고 돼 있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은 0.4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에 이렇게 해놓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개업공개사 적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다른 데서 0.8이라고 적어놓으면 또 경쟁이 되다 보면 0.7, 0.6, 0.5 이렇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내려가도록 자율경쟁을 하도록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0.9로 적어놨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데도 있더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친목회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0.9를 적어놓거나 아예 비워놨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중개사무소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암기사항 4번 맨 밑에 별표에 있는데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인데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령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충남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중개보수를 받나요? 이 경우에는 충청남도 조례라고요. 천안시 조례가 아니고,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죠. 그래서 천안시는 시도에 안 들어가요.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분사무소에서. 사무소 기준이에요.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으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점유계정. 즉 매도인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는 점유계정,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세 번 밑줄 치십시오. 이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을 받는다. 6번, 동그라미 6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에 보면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정리해 놨는데, 그게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6번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딱 절반이라도 2분의 1이죠. 이상이면 그 숫자 포함이죠.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양가로 2번, 한도액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매매인 경우 매매 대금의 기준이 되는데, 판례는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 예를 들면 분양가가 3억인데 계약금 3천만 원 들어가고 1차 중도금 3천만 원,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이렇게 붙었다면 총 9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업에서는 보면 분양권인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300만 원 이렇게 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예를 들면 마이너스 P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 3천, 중도금 3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P가 3천 붙었으면 3천 빼고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곱하기 요율해야 되겠죠? 총 9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P니 6천만 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P니까 3천만 원만 주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요율을 곱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판례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 융자를 해가지고 중도금이 들어가도 들어간 건 들어간 거예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곱하기 요율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게, 상가는 0.9니까 2, 9, 18, 180만 원이고요. 주택은 시도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120만 원밖에 안 해요. 중개보수.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교환.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차임,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전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증금은 500에다가 월세가 45만 원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4,500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47은 28, 2,800 보증금 500 더하면 3,300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고. 70.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5번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6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즉 옛날에는 계약금만 받으면은 계약만 하면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계약할 때 받기로 하면 받아도 되지만 아무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바뀌었어요 이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실제 들어간 돈은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즉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이거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위험보험료 이거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중개, 보수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162페이지 지도감독부터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